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 박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입니다. 생방. 이 2주 만에 돌아온 경제 우리 구조대의 생방송입니다. 황금 같은 토요일에 또 얼마나 바쁘시고 힘드신데도 저희 방송에 이 시간대 또 많은 분들이 라이브를 또 보시려고 지금도 접속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찬바람 맞으시면서 연일 진짜 민생 현장에서 목도리 이렇게 들들들 싸셔가지고 힘들게 달려오시는 이거 우리 방금도 촛불 집회도 갔다 왔죠. 그렇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시더라고요. 성냥팔이 중년으로. 네. 예, 한번 또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유, 이게 근데 진짜 따뜻해요. 예, 그렇게 해야 기마에 따뜻해요. 모자 없이 이렇게 하면 네. 목, 머리 이게 네. 저는 목도리가 아니라 머리도리.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동이 있게 안진걸 TV 생방송 하고 있는데 우리 1월 초에 예. 임세선 4시 했잖아요. 네네네. 시동이께서만 9만 명이 돌파했어요. 네, 저희는 9만 나왔습니다. 안진걸 TV에서 1만 명. 아유, 고맙습니다. 합쳐서 그다음에 10만. 임세식당 TV에서도 5천 명. 아유, 예. 합쳐서 11만 가까이 온 거예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작은 유튜브들일 텐데 물론 시동이 아유, 아닙니다, 작은 아닙니다. 유튜브죠. 예, 오늘 또 촛불 집회 갔다가 이태원 참사 분향소 네. 거기 이제 각 시민 모임이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오늘 네. 제가 속해 있는 모임이 당번역과 또 거기 갔다가 가족도 챙겨야 되니까 딸도 얼른 만나고 지금 급히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시동이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광순의 복덕방 대표, 대한민국 부동산 주식계 원탑 애널리스트 이광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네. 진짜 토요일 날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잘 상상이 안 돼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수사님 안수사님 마이크 좀- 조금만 당겨주실게요. 막 제가 소리가 너무 커서 네. 좀 멀리 했는데 가까이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본격적인 경제 토크에 앞서서 일주일간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우리 안 소장님 제일 바쁘신데. 아이, 두 분이 더 바쁘시죠. 요즘. 저는 네. ELS 사태 ELS 사태. 심각하더라고요. 예. ELS 사태. 거기 피해자들 모임. 피해자가, 예. 이제 가입자가 은행 25만 계좌가 있었고 지금 본격적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간단하게 네네. 증권이 한 14만 계좌 있으니까 네. 피해자가 20만 명으로 추정되더라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모든 투자는 자기 책임 원칙이라서 본인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어쨌든 은행에서 예적금처럼 안전하다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가입자가 생긴 건 맞고 네. 그분들이 지금 손실이 거의 55% 가까이 됩니다. 네네네. 1억 맡겨놨으면 5,500만 원이 날아가는 거니까 네. 뭐 거기 토론회도 갔다 왔고요. 뭐 매불쇼에서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자기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도 있고요. 뭐 맞습니다. 제가 그런 점들까지 다 감안해서 피해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택배 노조 쿠팡지회가 파업을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택배 노조 쿠팡. 쿠팡지회, 그러니까 예. 쿠팡 택배. 네. 예, 쿠팡에서 그 택배라는 게 쿠팡 CLS인데 네. 이분들이 수수료도 삭감되고 노동시간 늘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노조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네. 그냥 그 대리점을 폐쇄해버리는 거야. 네. 아예. 뭐 이런 일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우리 이광수 복덕방님이랑 같이 매불쇼도 갔다 왔고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뉴스공장 갔다 오고 아무튼 뭐 집회 기자회견 뭐 저기 풋살 토론회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잘 봐주십시오.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우리 일주일간 대표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전 사실 요즘 좀 바쁜데요. 그 경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슈 관련돼서 좀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그런 이제 언론사 요청도 많고요. 지난주에 제가 하루에 무려 7개나 스케줄. 대단하십니다. 와. 하루에 7방송. 이거 쉽지 않아요. 유재석도 못할 거예요. 예. 보면 아침부터 엄청났어요. 뭐 KBS 뉴스공장, 경향신문, 네. 또 KBS 매불쇼, 노무현재다 알릴래요. 네. 와. 아니 3인당 유튜브도 두 분 초대받아 그렇죠, 갔잖아요. 그렇죠. 예. 3인당 유튜브 채널도 갔다 그리고 이번 왔어요. 주에 또 민중의 소리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와. 그래서 네. 많은 분들한테 이거 경제, 그러니까 정치 이슈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 그리고 막 하는 데도 많잖아요.
근데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예. 경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안진걸 소장님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예예예. 잘 들리시는 분도 있는데 안 들리시는 분도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마이크. 들리시죠? 잠시만요. 좀 더 앞으로 당겨보겠습니다. 어때요, 피디님? 들리는 거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그럼 좋습니다. 혹시 안 들리면 그렇고. 이제 다들 잘 들려요. 좋습니다. 예, 예. 와, 벌써 600명 가까이.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저희 토크 시작하기도 전에 600명이라니 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진걸 팀에서도 지금 100명 넘게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송이 알고리즘을 타고 많이들 좀 퍼질 수 있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 연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 그리고 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래야 상위에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 슈퍼챗 받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리냐? 경제구조대에서 여러분이 라이브 보시다가 슈퍼챗 눌러주시는 거 전액 기부합니다, 여러분. 야. 슈퍼챗 사랑이니까 과감하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 최대 47만원, 정수기는 최대 30만원 설치 당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데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매달 10,000명 이상 신규 고객이 가입하는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익 일부를 불우이웃에게 기부도 하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니 믿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의 유튜브 무려 구독자가 18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요. 구독만 하셔도 매달 100만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추첨 증정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아정당 유튜브 구독도 누르시고 당첨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입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이제 다룰 건데, 진짜 요즘 경제 뭐 저희도 경제를 늘 다루지만 마음이 늘 무거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눈 얘기부터 먼저 시작할까요? 그러면 말씀 나눈 김에 ELS 먼저 할까요? 아니면 부동산 얘기 먼저? 아니요, 할까요? 부동산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그럴까요? 우리 이광수 그래, 그럼 대표님이 이광수 대표님이 준비해 첫 번째 워낙 지금 얘기? 인기가 제일 높아요. 처음에는 그 원래 주인공 밴드에 온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네. 유튜브는 처음에 예. 주인공이 딱 등장해버려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워낙 경쟁이 많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시지. 요즘 저희의 완전 저기 숨은 병기 히든카드는 이광수님이 복덕반 대표님이죠. 아니 근데 이제 ELS나 이게 부동산도 관련이 다 있는 얘기인데, 네. 사실 오늘 제가 은행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라는 시스템이나 은행에 대해서 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은행은 어떤 자본주의 구조상에서 네. 그냥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주체, 네. 뭐 기업 이라고 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은행이 열심히 해서 은행이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막 내려가면 사람들이 대출 많이 받고 그래서 예. 돈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그 상황에서 금리 올리면 또 이자 수익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 시스템 안에서 은행이 움직이고 은행이 쉽게 말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은행은 관리와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돼야 돼요. 네. 근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은행에 대해서 규제라든가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상품 문제들, 사실은 ELS 관련된 문제들도 여기에서 관련된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은행에 대한 인식을 네.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은행 가면 왜 많은 분들이 이제 기가 죽잖아요. 그렇죠. 특히 서민분들이 은행에서 네. 돈 꺼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은행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요, 은행은 존재할 수도 없고요. 아.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사실은 네.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들, 금융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라고 정부나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강요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저 이 말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게 관리 감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시면 막 금리는 올랐는데 한국의 물가가 안 잡힌 이유는 네. 사실 이 물가라는 건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제품의 가격이 오른 거는 종국적으로 길게 보면 돈의 양하고 상관이 있는데 네. 최근에 한국만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높았던 데에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면을 잘 보시면 기준금리를 덜 올릴 것도 있었고 네. 상대적으로 또 하나 뭐냐면 은행한테 예를 들어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금리를 오히려 낮춰라. 네. 시장에 그 금리가 돌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금리가 올라가고 은행 가계 대출은 증가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런 말 하면 이제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이 반론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은행은 사실은 은행이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는 네. 걸 사실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 갈 때 의관을 정지하고 목욕을 재개하고 이러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소비자가 뭐 요즘으로 치면 뭐 갑질, 내가 왕이야 이런 얘기 뭐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저 편안하게 내가 내 물건 사러 간다 당당하게 가서 쇼핑도 하고 편안하게 내 입장에서 내가 주가 돼서 상대를 그냥 경제적 대상으로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은행은 가기 전에 사실은 얼다든지 은행이 굉장히 공적인 느낌이 있다든지 해서 은행은 안전할 거야. 은행은 나보다 좀 위에 있어. 뭐 이렇게 좀 얼어 있는데 그런 의식 자체가 틀렸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네. 개인들은. 근데 네. 그 관계를 바꾸려면 예. 정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개인들한테 네. 잘해. 네네. 그리고 너네 노력해. 예. 돈 써. 네. 이렇게 해야 그 관계가 바뀌잖아요. 저희가 돈 끌어갔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너무 을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말한다고 안 된다고요. 네. 그 관계는 누가 만들어준다? 아하. 정부가 만들어준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은행한테 쉽게 말해서 고객한테 잘해. 네. 그리고 잘 팔아 제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우리가 기죽고 은행 안 가도 된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게 완전히 안 되고 있잖아요. 예. 예. 은행에 대한 그 이 대표님의 말씀. 아니 오늘 예.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짚어야 돼요. 예, 예. 제가 여러분 이렇게 방송한 걸 나중에 요약하고 성과를 모아서 책도 내려고 하는데요. 네. 은행은 한 섹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죽 은행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것 중에 장발장은행, 네. 주빌리은행, 네. 사회연대은행. 네. 은행은 은행인데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은행이 원래 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역할들, 네. 서민들을 도와주고 네. 그 다음에 급할 때 중소기업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이런 역할이 안 되고 오히려 신용이 좋은 부자들한테는 아주 금리를
저금리를 해주고 네. 서민중개나 중개업은 높은 금리를 받습니다. 네. 물론 당연히 은행하는 분들은 리스크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거 알아요. 저희들이 네. 그 설명 모르는 거 아니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한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예금으로 운영이 되는 사실상 준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민간 기업이다 하더라도 준 매우 높은 공공성과 책임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명한 속담 있잖아요. 해락 쨍쨍 뜬 날 우산을 나눠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회수하는 게 은행이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불만처럼 지금 은행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자, 작년에 간단하게 작년에 은행이 거둬들인 전체 이자 수익이 60조가 넘어갑니다. 네. 60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4대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행들이 이제 다른 금융회사들 또는 연동돼서 본인들이 이제 옛날 그룹처럼 금융지주가 되어 있는데요. 신한, KB, 하나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잖아요. 1년 순이익만 5조가 넘습니다. 네. 와, 세상에 무슨 삼성전자처럼 무슨 핸드폰을 전 세계에 팔아갖고 돈을 번 게 아니고요. 국내에서만 그냥 이자 중심으로 일부 수술 합쳐서 5조를 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도 비판 많이 하는 통신 재벌 3사 있잖아요. 지금 5대 3대 2 구도로 지금 수십 년째 그냥 거의 앉아서 헤엄치게 하는 식으로 떼돈을 번다라는 거기 이 통신사들도요. 다 합쳐서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5조쯤입니다. 4, 5조쯤입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1개사가 4대 금융주는 1개사가 5조 안팎이니까 얼마나 많은 폭리 또는 탐욕을 부리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은행이 아까 저희들이 말한 ELS 같은 정말 난이도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것을 마치 예적금 창구에서 팔아버린다는 거죠. 안전하다고 막 이렇게 과장해가지고 불안전 판매 또는 사기성 부정 판매로. 그러니까 국민들은 은행에 대한 분노나 불만이 커지고 은행들이 그런 서민들 돕는 걸 안 하니까 벌금을 대신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가는 분들을 도와주는 장발장 은행도 생기고 과중채무에 시달린 분들의 과중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당히 감면해주는 주빌은행도 생기고 그다음에 소액 은행이 돈 안 빌려주는 서민들에게 소액으로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사연대행도 생기고 신나는 조합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은행은 정말 대대적인 개혁과 우리 국민들의 굉장히 그 국민 민복에 바탕한 것으로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은행 얘기를 먼저 시작한 이유는 사실 오늘 주제가 이제 은행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주제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순서는 뭐 저희가 그냥 잡히는 대로 할 건데 ELS 얘기를 먼저 살짝 하려고 하는데 예. 거기도 이제 사실과 은행이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쵸. 예, 그러면 일단 지금 ELS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를 볼 예정이라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안진걸 사장님께서 좀 짚어주실 건데 일단 ELS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이게 아시는 분이 몇 명 되겠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간단하게 ELS 상품이 뭔지 왜 이게 위험한지 그 상품 자체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ELS 상품은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사실 네. 어렵게 접근하니까 저희가 어려워지는 건데 어떤 상품이냐면 일단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원금 보장형 ELS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서 내가 은행에 가서 ELS를 가입하는데 1억 원을 예금하려고 갔더니 이렇게 쫙 직원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ELS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데 원금 보장형이에요. 네. 그런데 금리가 그 어떤 조건만 달성하면 그 예금, 정기 예금이라든지 시중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콩 ELS 같은 게 6%에 팔았는데.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은 어떤 거냐면 1억을 넣어놓으면 1억 원 전체를 채권을 삽니다. 네. 근데 채권 안 망하죠. 네. 그래서 정해진 이자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 이자로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파생 상품을 사는 거예요. 네. 엄청 위험한 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채권을 샀으니까 원금은 보장돼요. 네. 근데 이자는 못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이 상품 구조로 원금 보장형 ELS가 팔려요. 네. 근데 이거 자꾸 팔다 보니까 수익이 나요. 네. 그럼 욕심이 좀 생기죠. 네. 그럼 수익률 높아볼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채권 금액을 낮추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억 원 채권을 샀던 걸 9천만 원만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은 있잖아요. 그 전에는 이자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데 이제 원금의 10% 정도를 파생 상품에 투자해보자. 네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럼 90%는 보장되지 않느냐. 예. 이게 점점 더 비중이
변해가면서 커지면서 예. 사실 리스크가 커졌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대부분 지수라든지 예. 아주 큰 회사, 네. 큰 회사의 어떤 주식을 네. 그래서 아주 쉽게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 홍콩 H 지수가 5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네. 6% 이자를 주겠다. 네. 이렇게 간 거죠. 네. 근데 사실 이 지수가 그 이상 빠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위험한 투자가 된 겁니다. 네. 제가 예. 조금 이제 상품 구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역시. 드리면요. 카메라 메인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오늘 초반에 버퍼링이 나서 우리 PD님이 지금 땀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저희들도 약간 네. 당황했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네.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ELS가 사실은 영어잖아요, 여러분. 이광수 대표님 방금 하신 말씀을 제가 잠깐 좀 쉽게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ELS는 굉장히 위험한 상품인데 왜 안전하게 그래도 몇몇 분들이 알고 계셨냐면은 그 위험한 것도 손해가 안 나게 설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 처음에 도입될 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절대 손해 안 나게 설계한 ELS들이 조금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거 돈 되더라, 어? 예금보다 이율 높더라 이렇게 해서 일단 신뢰를 쌓은 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손해가 나는 ELS로 많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많이들 가입했다. 일단 이런 말씀이시고 ELS라는 말이 영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국말로 바꿔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은행 가가지고 예금한다 그러면 잘했어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엄마 나 은행 예금했어 그러면 너 그 위험한 걸 왜 했어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보험 들었어 그러면 당장 그 돈이 어디로 간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 끝까지 안 되면 중간에 보통 원금들 날라가 아니면 너한테 위험하지 않은 상품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요 정도까지도 보통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식. 나 주식했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주식에 대해서도 위험하다는 건 많이 알고 그렇죠. 계세요. 근데 여러분 ELS는요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요 파생 상품이에요. 주식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 쉽게 말하면 ELS는 이거예요. 이렇게 ELS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럼 제가 언제 어떻게 하면 당신에게 돈을 줄 거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은 돈을 못 받아 라는 걸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팔았어요. 그럼 요분은 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이. 근데 여기 있는 내용은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박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건 여기 다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시장이 오를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만들 수 있고요. 과일값이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만들 수 있어요. 일본 주식시장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래가 상대방과 한쪽과 반대쪽이 성립이 되는 거래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ELS는. 대충 아시겠죠? 근데 지금 왜 문제가 되냐면 홍콩 지수가 올라갈 것 같아? 내려갈 것 같아? 그것도 말이 된다. 그것도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반대편으로 난 올라갈 것 같아. 난 내려갈 것 같아. 그러면 이거 거래 되겠네 라고 해서 홍콩 지수를 놓고 ELS 상품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오늘부터 홍콩 지수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까지 딱 봐서 몇 프로 이상 올라갔다. 그럼 내가 당신한테 얼마 이상 이자 줄게. 그건 좋죠. 은행 이자보다 많이 줄 것 같으니까. 근데 내려가면요.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 당신 얼마 손해보는 거야. 근데 어느 범위보다 더 내려가잖아. 그러면 원금까지 계속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팔렸냐? 그동안은 홍콩 지수가 설마 반토막 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 시나 경제 상황을 보실 때 이 위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문제를 내볼게요. 두 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가 이거 끝나고 가다가 1,000만 원 주었습니다. 네. 각자 1,000만 원 주었어요. 네. 근데 두 가지밖에 하실 수 없어요. 네. 하나는 네. 브라질 채권을 사는 거예요. 네. 브라질 채권이 지금 금리가 한 10% 넘을 겁니다. 네. 자, 브라질 채권. 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로또를 사시는 거예요. 네. 자, 둘 중에서 뭐 하실 거예요? 1,000만 원어치 뭐 하실 겁니까? 저는 브라질 채권 살 것 같아요. 예. 일단 진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채권은 원금은 주잖아요. 근데 이자도 주겠지만. 들으시는 분 중에서 나는 복권 당첨 잘 된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자,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네. 어떤 게 위험합니까? 어떤 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자, 복권을 1,000만 원치 사는 게 위험해요. 브라질 채권 1,000만 원 사는 걸 1,000만 원치 사는 게 위험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위험합니까? 원금 손실 문제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그 정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ELS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뭐가 위험한 거냐고요. 어려운 원금이 손실되니까. 그치. 지금 이번에 그치.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이 대부분 저금리 시에 그쵸. 샀는데 어. 3년 만기가 도래해서 네. 이번에 원금 손실률 53%로 잡히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매우 위험하죠. 그렇죠. 근데요, 투자나 경제나 이 상황에서 위험한 거는 뭐냐면 손실 가능성이 아니고요. 불확실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브라질 채권이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왜? 복권은요, 당첨 안 될 걸 너무 잘 알아. 아, 그래서 안 위험한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이 망할지 안 망할지 불확실하다고요. 네. 그래서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품 가입하시고 그게 ELS든 뭐든 투자를 하실 때 아 이게 손실이 얼마나 날까? 그래서 창구 직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 손실 안 나요. 중국이 50% 빠져요? 그런데 뭐가 존재합니까?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험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 투자하는 모든 거는 사실은 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위험을 리스크를 줄이려면 불확실성을 줄이는 걸 계속 하셔야 돼요. 투자를 잘 하시려면. 예. 그러니까 채권마저도 지금 위험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제 나라 망할 가능성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현대사에서도. 근데 사실 채권이 아닌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 50개를 지수로 만들어 가지고 아 무조건 원금 손실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더 위험했죠. 더 위험해진 거죠. 그리고 뭐냐면 미래가 더 불확실하고. 소장님 왜냐면 더 위험했던 게 그때 있잖아요. 중국에 지금 홍콩에 장상돼 있는 50개 회사들이었는데 그 회사들이 거의 주가가 계속 오르는 구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건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제일 잘 팔리는 ELS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 ELS예요. 네. 일본이 주가 막 30년 만에 오르니까 네. 근데 오르는 거 불확실히 커서 떨어질 가능성을 점점 크게 내포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위험을 다르게 정의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 맞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요. 뭐 오늘 ELS 타임은 하니까. 계속 이어가 주세요. 네. ELS 상품이 뭔지 네. 얼마나 위험한지를 일단 우리 얘기한 그럼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선생님.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무소속 양정숙 의원님하고 제가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민생 금융 전문 시민단체들 아닙니까? 네. 같이 토론을 했는데 한 100명 정도 오시지 않았는데 400~500명 정도가 오신 거예요. 그냥 국회 소위실 가득 차고 뭐 그분들 그 얼굴에 그 한과 그 서러움이 가득 찬 거 왜냐면 노후자금 또는 주택구입자금 전부를 그냥 자주 가는 은행에서 안면도 있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은행 창구에서 직원들이랑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은행은 안전한 상품을 파는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은행들도 어느 순간부터 이런 위험한 그다음에 리스크가 큰 그다음에 난이도가 어려운 물건을 자꾸 팔고 있거든요. 금융상품을요. 근데 그걸 우리 국민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잖아요. 주식에 ELS가 주식 증권에서 산 사람들 있어요. 13만 명 정도. 이 사람들 대부분 비대면을 샀기 때문에 자기 책임성이 좀 더 있는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중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근데 이번에 은행 피해자들은 25만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래서 1인당 여러 계좌가 있기 때문에 한 20만 명 피해자를 보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대면으로 이분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예적금이라고 설명은 안 했지만 마치 예적금처럼 안전하다.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손해는 안 본다. 단기적으로 회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만 해도 솔깃 날 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 즈음에 또는 조그만 글씨로 위험 가능성은 있다라고 고진했다고 은행은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그걸 설명할 때 이거 뭐죠? 위험한 상품인가? 그러면 아유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 손실 없다니까 이렇게 홍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안전 판매를 넘어서서 불안전 판매는 여러분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나 설명의 하자라고 보여진다면 우리 이것을 사기성 부정 판매라고 그러는데
아예 실적 경쟁에 내몰리는 우리 은행 직원들한테 은행들이 실적 경쟁, 그 다음에 그걸로 뭐 구조조정 이런 데도 악용을 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팔아버리는 거죠. 본인들도 잘 이 상품 구조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해요. 아이 나도 가입했어요. 한 번도 손해 안 봤어요.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어머니, 아버님. 나도 샀어요. 예, 아니 은행 직원들 이제 근데 저는 지금 특정 은행이나 특정 은행 직원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그렇죠. 실적 경쟁을 강요하고 그걸로 소득을 좀 더 주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은행이 구조조정하잖아요. 막 구조조정하는데 악용하기 때문에 은행원도 굉장히 압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상품은 여기 계신 두 분은 정말 잘 이해하지만 저도 솔직히 아직 도대체 뭐 이렇게 복잡한 걸 만들었냐 막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그 정도로 은행 직원들도 다 이해하고 파는 게 아니라는 지금 증언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은행이 그러니까 저금을 하러 간 사람들한테 투자자로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딱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20만 명이 지금 나왔고 금관원에서 2번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엄청난 민생고 양극화 시대인데 이 서민 중산층들이 지금 전 재산을 20만 명이면 가족들까지 하면 삼성을 가면 거의 7, 80만 명이 피해자가 되어 있고 내수에 더 또 악영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지금 말씀 중에 그 피해자 규모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은행에서 가입한 피해자도 있고 증권에서 가입한 피해자도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돌아오는 게 뭐 8조 원이 9조 원이 현재 네. 원금 손실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지금 계좌 수로 보면 피해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은행 계좌는 지금 정확히 25만 5천 계좌가 개설됐어요. 25만 5천 계좌.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다수 투자 계좌도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20만 명 추상돼요. 네. 증권 계좌는 한 14만 계좌쯤 되는데 증권은 비대면이라면 본인이 온라인상에서 확인해보고 했다는 거기 때문에 본인 책임성이 좀 더 크다고 하지만 증권으로 투자하신 분, 증권회사로 투자하신 분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요. 계속 안전하다라고 나라가 망하는 별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피해자 추모 규모는 20만 명이고 집회를 할 때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곧 있으면 3차 대규모 집회도 하는데 이게 2019년도에 DLF 사태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런 짓을 은행에서는 안 된다. 위험한 상품이나 난이도 높은 상품을 사회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 와중에 또 팔았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DLF 때는 은행들의 사기성 부정 판매나 불안전 판매가 인정이 돼서 원금 손실의 80%까지, 최대 80%까지 또는 자기 책임이 좀 많이 인정되는 사람들은 40%까지는 보상을 해줬습니다. 네. 이번에는 거의 100%를 보상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방금 안 소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잠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ELS 사태가 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냐면 지금 대충 봐도 20만에서 이제 앞으로 네. 30만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 투자금을 평균 내보면요. 그냥 대충 10조 곱하기 10조 나누기 20만 하면 대충 나오지만은요. 굉장히 많은 규모인데 그걸 각 가정으로 봤을 때 그 돈이 갑자기 0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밥이라도 먹었으면 차라리 뭐 써보기라도 했으면 하는 돈인데 그냥 갑자기 그 돈이 잔고에서 증발이 된다니까요. 엄청난 우리 사회의 경제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민간에서 돈이 갑자기 10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방금 안진걸 선생님이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4년 전에 DLF라고 큰 문제가 됐었던 건데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펀드에 이 파생 상품을 넣으면 그게 DLF가 되는 거고요. 이걸 그 당시 큰 문제가 돼서 야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펀드를 팔았어 라고 해서 큰 문제가 돼서 예. 펀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펀드를 하지 않고 펀드에서 샀던 그 파생 상품을 ELS로 포장해서 그걸 직접 한 거예요, 개인에게. 그러니까 4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미 있었던 일이 지금 다시 4년 만에 재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대충 어떤 얘기인지 흐름은 좀 잡히셨을 건데요. 예원수 대표님, 이게 우리가 왜 이거를 이제 파생 상품 문제로 시작하지를 않고 이 단초를 은행부터 우리가 ELS 얘기를 하려고 은행부터 얘기했냐면, 왜 이렇게 금융기관들이 부도덕하게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게 되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태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 그거 개인들이 투자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개인들이 책임져야지.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저희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손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도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 우리가 나중에 퇴직해서 여러분들이 퇴직해서 노후 자금했는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은행에 대해서 좀 은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은행은 구조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탄생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규제가 필요하고 또 이면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 분들한테 상품 판매를 강요해서는 안 돼요. 아, 네. 절대. 말씀하십니다. 절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은행 분들이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네. 지금 인력 구조 조정 한다고 하죠. 네. 그다음에 막 실적 경쟁해요. 사람 네. 많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은행 가보셨어요? 충격적이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점이 없어져서. 맞습니다. 그런데 아하. 고령화되고, 네. 고령화되고 사실은 이거 인터넷 뱅킹 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지점에 다 오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30분, 1시간 걸려요. 지금 막 노무에 엄청 시달린다고요. 그런데도 이거 뭐죠? 이거 은행 앱 홍보해야죠. 앱 깔라고 주변 사람들 해서 막 앱 깔라고 홍보해야죠. 상품 팔아야죠. 또 오는데 고객들 뭐 대출해달라고 뭐 어떻게 잘못됐냐고 창구 응대해야죠. 지금 굉장히 힘들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품 권유라든가 강요를 직원들한테, 네. 그 은행원들한테 네, 네.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는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넘겨드릴게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은행 자체가 고객을 상대로 이렇게 부도덕하게 위험한 상품을 팔도록 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 말씀 주셨고, 근데 내부적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은행에 있어 일하시는 분들 자체도 그럼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게 됐는가, 은행이 왜 이렇게 이런 부도덕한 성과를 강요하고 힘들게 하는가, 이런 말씀 주셨고, 이런 구조적인 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만약에 은행이 적자거나 막 아슬아슬해, 그럼 구조조정도 하고 뭐 영업점도 축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매출이 줄어들면 비용을 줄이는 것이 시장에 올리니까. 근데 은행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 이자 수익만 60조, 재작년에 50조. 해마다 이자 수익이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금융지주, 4대 금융지주 영업이익이 5조 안팎까지 달하는 지경인데, 근데 영업점을 없애거나 그 다음에 1층에 있는 걸 또 2층으로 올려요. 그렇죠. 임대료를 아끼려고요. 그렇죠. 그래서 교통약자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다음에 ATM기 있잖아, 무인 점포들. 네. 이거 없애고 있어요. 찾기 더더욱 어려워져요. 완전 골탕 먹어요. 그래서 예전에 뭐 아파트 입구에 있던 ATM기 갑자기 없으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곧 있으면 폐쇄한다라고. 그다음에 영업점 가보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때는 3시에 막 문 닫고 3시 반에 문 닫았어요. 네. 지금 조금 늘었는데 4시에 문. 요즘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공공기관이나 또는 어느 회사가 3시, 4시에 문 닫아버립니까? 셔터 딱 내려놔 버려요. 못 들어오게 아예. 근데 요즘 막 그 7시, 8시까지는 은행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일부 이제 아주 일부.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은행원 분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요? 네. 성과에 대해서 성과금이 엄청난 차이예요. 아. 사람들이 이게 더 스트레스인 겁니다. 네. 자, 다 회사 다녀보시면 알죠. 다 못 받는 거 똑같아. 그때는 다 친해.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 은행이 돈 몇 조씩 벌어서 일 좀 했더니 막 성과금 1, 2억씩 줘. 그렇죠. 근데 나는 고객들한테 신의 네. 잘 지키고 위험한 이렇게 거 안 팔고. 이러면 안 팔고 안 했더니 성과금 1,000만 원 주네. 아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참.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 부분에서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오늘 좀 정신은 없긴 합니다만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오늘 경제 방송이긴 한데 ELS가 뭔지를 막 쉽게 설명하고 이게 금융적으로 뭐 이렇게 저희 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금융 환경과 제도와 이 구조가 진짜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의 구조적으로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이런 문화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거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금융기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얘기를 또 이광수 대표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고수익이 난 은행이 오히려 성과급 잔치 때문에 직원들이 엄청 스트레스요. 엄청 스트레스인데 이거 지금 팔지 막 않을 수밖에 가능성이 막 없는 상황으로 서로 올라갔다. 비교하고 그게 차이가 나기 시작하니까 소문 돌잖아요. 누가 얼마 벌었대더라, 얼마 성과급 받았대더라. 이러는 순간 눈이 안 보여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뭐냐면 사실 그런 차이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를 계속 만들어 내가는 거지. 네. 특히 돈을 벌수. 네. 그럼 잠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일단 저희가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ELS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금융보다는 그 금융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 그게 위험률을 잘못 계산했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나라의 금융 감독의 문제, 은행의 판매 구조의 문제 이게 근본이 깔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외국에서는요 공모로 일반 소비자한테 못 팝니다. 아예 못 팔아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팔려가지고 사회 문제가 지금 20만 명한테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정리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네. 당국이 무슨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 대법을 네. 찾아갈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예전에 ELS 팔았습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 안 팔았거든요. DLF도 마찬가지고. 네. 아니 은행 직원 선생님들도 예적금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거 설명해주기도 바빠요. 그 다음에 공공금융상품도 많아요. 청약저축이라 이런 거 있잖아요. 또 그것도 실적 강의를 받으시거든요. 가보면 은행 가보면 저한테 꼭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앞에 굉장히 친절한 직원께서 2만 원만 주택 청약저축 넣어주시죠. 여러 번 물어봐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제 돈 없을 때 해지했거든요. 또 어떻게 알고 저번에 가입했는데 또 해지하셨는데 한 번만 더 가입하세요. 그래요. 친절하게 2만 원이잖아 2만 원. 너무 고마워가지고 가입해드리고 그러는데 보니까 딱 봐도 실적 강의를 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본인들도 설명하기 어렵고 여기 그 금융공학자들도 다 파악을 못한다는 ELS 이것을 판매를 강요하고 그걸로 실적을 매기니 그분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사고가 나잖아요. 또 금감원 조사도 받아요. 불안전 판매냐, 사익성 부정 판매냐, 어떻게 소비자들을 속였냐, 또는 정당하게 했냐 이런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규제를 무조건 안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금융산업 활성화란 미명하에 정말 초고위험 상품, 초난이도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파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은행은 당연히 예적금 또는 뭐 채권에 기반한 또는 출자금에 기반해서 뭐 배당을 준다는 식으로 해서 거의 안전한 상품 정도나 권유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나라 망하지 않는 한 괜찮아요. 나도 이득 봤어요. 나도 가입했어요. 심지어 이러냐 해도 우리 식구들까지 다 가입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가입해버리면 또 은행 직원들은 딱 우리가 오다 가다 보면 그 안면도 좀 트이고 신뢰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은행원이 옛날에 이제 1등 신랑감 신부감이었던 데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존경받고 존중받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근본적으로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은행은 정말 국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기능을 주로 하는데 최대한 예대 마진의 그 폭리도 줄이는 방향, 그다음에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아예 금지하거나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은행에서 그 난이도가 높고 리스크가 있는 거 알면서도 은행을 이용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판매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태 책임은 어쨌든 20만 명 정도 피해자가 지금 양산됐고 거기 지금 계속 만기 도래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지금 이제 이분들 피눈물 나오고 있는데 DLF 때처럼 본인 책임이 큰 사람들은 뭐 100% 원금 손실 보전은 못 받겠지만 이번에는 사익성 부정 판매 소지가 훨씬 크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DLF 때 80%까지 금융 당국이 나서서 보상을 하게 해줬습니다. 원금에. 저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100%내는 최소 50에서 100%는 원금 손실분에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은행이 책임. 그래야 은행들도 다시 이런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3의 DLF, 제4의 ELS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금융감독 당국이 윤석열이가 그냥 좋아 빠르게 가, 그냥 넘어가, 뭐 은행들이 잘못이냐 이렇게 해갖고 넘어가면 또 팔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행에 대한 공공적 통제, 민중적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행은요 지금 근원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은행에 100만 원을 입금해요. 근데 은행은요 그 중에서 90만 원 이상을 대출해줘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뭐냐면 내 통장에도 100만 원이 찍혀 있고 네. 누군가 대출도 90만 원 찍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돈으로 쉽게 말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심지어 국가가 공인해 줬다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은행이 나올 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차터스라는 걸 해줍니다. 네. 공인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에서 특혜를 준 거예요. 돈 벌려고 이 자본주의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이 특혜로부터 출발한 구조기 때문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네. 사실은 시스템 규제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계속 또 상품 또 다른 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ELS 나오다가 이제 뭐 별게 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희가 좀 이번 기회에 뭐 안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이거를 피해자 구제를 넘어서서 좀 더 시스템을 바꾸는 네.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오늘 좀 ELS 문제를 저희가 다루는 그 참 의의를 우리 독자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은행 이야기 하다가 그러게요. 최근에 해난이어서 네. 지금 아니, 저는 마지막 이 말하고 싶어요. 네. 아니 작년에 이자 수기로만 60조를 더 번 은행이 이자 수익이 너무 많다는 사적 비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 수익을 늘리려고 또 이런 고난이 상품을 판매하는 측면도 있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탐욕을 부리고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려고 그러는 겁니까? 제발 이 탐욕과 기만 행렬을 지금 멈춰야 됩니다, 은행들. 나중에 다른 나라들처럼요. 만약에 이제 빈부격차 더 커지고 사람들 불만이 터지면요, 폭동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은행을 쳐들어갑니다. 선진국에서 그렇잖아요. 선진국도 지금 집회하면요, 제일 먼저 다국적 기업하고 은행을 쳐들어갑니다. 월스트리트 예. 점령하라. 이런. 그리고 점령하고 방어하고 약탈하고 불질러 버린다니까. 왜? 니들이 우리를 가난에 만들었다. 니들이 우리를 고통 줬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안 하잖아요. 더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은행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되찾아야 됩니다. 네. 근데 은행원 분들은 저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저희 전제해야 될 게, 제가 이런 경우 있었어요. 네. 제가 어디서 은행을 하니까 은행 세미나가 잘렸어. 진짜로. 은행이 좀 이게, 예. 은행 오지 말래요. 아이고. 그러지들 맙시다. 그러지 마시죠. 큰 소리 좀 들읍시다. 은행 살아납니다, 저 진짜. 네, 아무튼 여러분 작은 현상 뒤에 항상 이렇게 큰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거 아시죠?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민생 경제 하시고 부동산 하고 또 금융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광수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도 이런 얘기 안 하면은 그런 기관들에서 광고도 받고 또 아, 그럼요. 큰 강의도 하면서 뭐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은행이 저희 주요 고객이었는데. 돈 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께서 그나마 그 뒷 이면에 진짜 큰 구조적 모순이 있다라는 걸 아실 것 같아서 이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은행원분들 화이팅! 예. 저희가 힘드시게. 예. 일단 첫 번째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광수 대표님 주제로 넘어가 두 볼게요. 번째 요새 GTX 얘기. GTX 먼저 이거 그러면은- 방금 발표된 거라. 예. 방금? 그- 근데 아니, 최근, 그 사이에 예. 동접자 1,400명이 넘었었어요. 지금 아. 이 토요일 이 시간에 시동 1,400명 이상 동접해 주시는 너무 모든 고마워요. 분들께 1,500명 돌파. 예,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안진걸 TV에서도 300명. 아, 좋습니다. 그리고 임세현 소장님 댓글 달고 있어요. 마음은 여기 있대요. 네. 바쁘시니까 오지 마세요. 이거 사실은 안 짚어볼 수가 없는 사이즈의 또 엄청난 폭탄 공약이 또 나왔는데 GTX 한번 브리핑 좀 해주시죠. 뭡니까 도대체 이 사태가?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우리가 예산 줄이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 줄인다고 했을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인플레이션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가 돈 쓰면 물가 오른다. 그래서 돈 쓸 수 없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일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뭐 경제학자들도 그렇고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 늘어나면 물가 오르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냐?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이 GTX는 왜요, 그럼? 네네. 134조 원을 쓴다는 건데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니 이건 선택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큰 방향성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에 민자가 50%가 들어가요. 예, 민자가. 근데 민간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해 볼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큰 게 하나가 있어요. 네. 뭐냐면 기업이 시장이라는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하면 시장이 하는 거다. 네. 그래서 기업한테 맡기자, 민간 기업한테 맡기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업은 절대 시장이 아닙니다. 기업은요, 모든 기업의 종국적인 목적은 독점과 과점이에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독점하고 과점 기업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투자해서 돈 엄청나게 번 겁니다. 왜? 콜라 시장이 과점이잖아요. 독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의
그 주인들이나 아니면 경영자들이나 독점하고 과점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업을 독점하고자 하고 과점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업들한테 이거를 쉽게 말해서 이 방앗간을 맡겨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GTX 사업을 민자를 끌어들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보듯 뻔하잖아요. 네. 통행료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다 그게 또 예를 들어서 잘 사업에 참여 안 하면 정부가 또 보존해주는 방법을 네. 쓴다든지. 그래서 다시는 결국에는 이게 또 우리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논리들은 배제돼 있고 이거 뉴스에 전부 다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집값이죠, 뭐 또. 동탄 평택 1억 올랐다, 2억 올랐다, 2억 올랐다, 네. 뭐 30분 단축된다, 이런 얘기만 도배되고 있다고. 네.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네.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인플레이션에서 돈 안 쓴다며. 그러니까요. 근데 왜 돈 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이거를 민간 기업한테 맡겨놓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지금 수도권에 지금 사시는 분들 최근에 수도권에서 서울 오시는 광역버스 타보시면 충격적이에요. 네. 새벽 첫 차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왠지 아세요?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하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일어나서 이런 저소득 계층이 다 수도권으로 밀려났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소득 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자리가 대부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새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벽 첫차가 꽉꽉 차 있어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GTX에서 그분들한테 좋지만 이제 통행료가 엄청 올라가. 그렇죠. 그럼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GTX를 이제 이 방송 이제 뭐 수도권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보시니까요. 간단하게 이제 그게 뭔데라고 모르실 수 있어요. 이제 수도권에서 계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쉽게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지하철이 예를 들어서 땅 밑으로 가잖아요. 지금 있습니다. 지하철이.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지하철이 예를 들어 지하 3층 정도로 간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미 수도권 망에 웬만하면 지하철이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빨리 가자라고 해서 지하 3층 정도가 아니고요. 지하 한 15층, 20층 더 깊이 파는 겁니다. 아주 깊이 파요. 그래서 한참 밑으로 가서 대심도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멀리 큼직하게 가는 거예요. 지하철처럼 간단하게 쓰는 게 아니고 저기 파주에 한 번 쓰고 고양시에 한 번 쓰고 서울에 한 번 쓰고 광화문에 한 번 쓰고 서울역 쓰고 삼성역 찍고 동탄까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완행으로 크게 가는 이런 광역으로 다니는 대심도 지하 급행 터널을 뚫어서 하는 철도를 GTX라고 하는데 기존의 A, B, C 세 개 노선은 얼추 할 것처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는 지금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번 정부 발표는 뭐냐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A, B, C는 추가적으로 연장한다는 거예요. 자, 연장한다.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광역을 더 뚫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 C 말고요. A, B, C 다음에 D, F는 할지 말지 아리까리 했는데 이건 그냥 정부가 한다고 지금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만 이런 광역 대심도 급행 철도가 필요하냐? 부산, 뭐 대구 이런 지방에도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지방령 TXT도 하겠다. 이 발표가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기존 노선의 연장, 신규 노선의 확정 발표도 아니지 아무튼 확정 발표. 그 다음에 지방도 하겠다. 요 세 가지 발표를 했고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물론 다른 정책까지 합쳐서 약 134조가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골자인데 일단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GTX가 그레이트 트레인 익스프레스네요. 그렇죠? 수도권이나 준수도권이 이제 교통 문제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결국 서울이 너무 과밀되어 있고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지역으로 밀려났던 분들이 사실 지금 서울보다 수도권 더 많지, 경기도 인구가 더 많잖아요. 거기에 뭐 천안, 원주 같은 데도 이제 거의 준수도권으로 오고 있고 고속도로도 계속 들었어요. 근데도 교통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GTX 이야기가 나온 건데 뭐 취지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돈으로 지하에 이렇게 공을 뚫는데 그 지하에 지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아파트 아래에 막 격추를 하고 벌써 그분들 불안하다고 난리도 아닌 여러 이슈가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170조? 134조. 134조? 그러니까 아니 서민 예산, 민생 예산, 중소기업 예산, 지역 앞에 예산 늘려달라 그랬더니 인플레 생기니까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제발 좀 서민이나 중산층 그 생계지원금 좀 달라. 코로나 지원금처럼
고물가 지원금 달라 그러니까 인플레 지원금 달라니까 다른 나라들은 많이 줬잖아요. 그거 인플레 야기하니까 안 된다. 무슨 소리냐? 현금을 풀면 인플레 야기되지만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옛날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표나 포인트로 주면 그 현금은 아니고 꼭 필요한 일종의 생필품만 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인플레 요소는 별로 없을 거다. 근데도 한 푼도 안 늘어줘. 다 깎기만 했는데 이렇게 진짜 물론 바로 이 돈이 다 풀리진 않겠지만 이렇게 대거 풀어놔도 되는 겁니까? 1. 그 다음에 총선 앞두고 마구잡이로 발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돈이 어떻게 되든 아니면 민자가 나중에 9호선도 보니까 9호선이 얼마나 과밀화에 시달렸고 예전에 여러분 500원 올려보려는 거 봤죠? 1,8호선 빼놓고 9호선이 독자적으로 500원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걸 박원순 시장이 막아냈는데 앞으로 그 뻔한 그런 민자 방식 혼란이 있을 겁니다. 폭리라든지 어떤 독선 행정으로 이런 부작용이 수두룩한데 그냥 총선 앞두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 심판 받을까봐 마구 지르는 모양새다. 네. 아니 그래서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 좀 그러니까 들어가 볼까요? 뭐냐면 예. 저는 그러니까 일종의 대안인데 예를 들어서 평택시를 위해서면 이 GTX보다도 기업을 옮겨달라고요. 이 돈 들여서. 그게 훨씬 좋죠. 출근 그럼 그 앞에서 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공기관 말고 이제 기업들도 그렇죠. 기업 내려가라. 이 돈으로 예를 들어서 기업들한테 혜택 줘갖고 거기에 하는 게 그 분들은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지금요 수도권에 아주 교통이 발달했던 곳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 상권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파트는 사는데 전부 다 타고 와서 서울에서 쇼핑하고 그 지역은 그래서 그렇죠. 공실률 이런 것들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지역은 그냥 베드타운이 돼버려요. 이런 걸 짓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렇게 너무 과밀해서 투자하다 보면 지역의 생태계가 망가진다고. 그냥 잠만 자는 곳으로 돼버려요. 이 돈 들여서 그러면 차라리 기업을 옮겨주고 네. 지금 평택이나 이런 데 삼성전자가 생긴데 이거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거기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 살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막, 김포 이런 얘기해서 수도권 문제 얘기하는데, 소프트적으로도 풀 수 있다고, 돈 안 들여서. 예를 들면, 시간차 출근제. 네. 네.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10시에 출근하라고 하면, 조금 더,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걸 하지. 지금, 저희가 쌍팔년, 그냥 때려치워. 그럼 해결될 거야. 네. 전두환 노태우 일단은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 중에 이제 시간차 출근제처럼 저희들이 계속 제안하는 게 작은 해법이지만 지금 6시 반 전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대중교통이 하면 20% 요금을 할인해 준단 말이죠. 네네.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인데 이걸 7시까지만 해도 시간을 확대하잖아요. 그럼 7시, 8시가 지금 피크타임이에요. 정말 그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 타면 미어 터지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 잘못 압살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서민 중산층들 정말 짠하게 힘들어요. 지금 너무 출근하고 힘들어. 있어요. 퇴근하고 또 달라요. 퇴근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뭐 회식하고도 가고. 그렇죠. 출근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출근 시간을 진짜 분산시켜줘야 되고요. 맞아요. 대중교통 조조 할인제를 6시 반에서 7시로만 해도 20%나 그 할인율도 한 25% 올리잖아요. 그럼 그 할인 때문에 7시 전에 상당수가 타요. 그래 7시, 8시가 지금보다는 최소 10에서 20%는 완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도 있어 안 해. 그러니까 머리를 써야죠. 네. 머리. 정말 민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지하철도 안 타기 때문에 뭐냐? 오로지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집값 부양시켜가지고 또 부자들이 다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을 찍게 만드는 데만 지금 악용하는 거예요. 경제 이슈나 교통 이슈를.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속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지도 않겠지만. 근데 너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지금 이게 저희부터 시작해야죠. 여러분 이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GTX를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옛날에 그 정치할 때 저희 지역구에서 GTX가 관통했기 그러네. 때문에 고양시. 예, 이 GTX가 처음에 입안될 때부터 여기 어떻게 생기고 돈이 얼마나 들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또 어떤 데는 솔직히 이득이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이득이 없는지 이런 걸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정부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낸 대책 이대로 될 가능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대책이 뭐였냐면요. 기존 노선에 대한 연장을 얘기했어요. 역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그 연장 첫 번째 파트가 연장이었잖아요. 연장에 들어가는 돈이 7조예요. 아, 연장에만. 네, 연장에만. 자, 일단 연장해서 그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둘째치고 7조인데 그럼 정부 너한테 7조 낼래? 라고 물어봤더니 정부 말
아니 우리는 안 낼 거고 연장하고 싶은 지자체가 돈 내면 연장시켜 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돈이 일단 안 들어가는. 그럼 지자체 중에 7조를 낼 만한 지자체가 있냐 이거예요. A, B, C 노선 중에서 지금 보세요. A, B, C 노선 중에서 이미 종점이 다 있거든요. 그 위하고 밑이 연장이 되는 데일 거 아니에요. 여기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지자체는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7조 낼 지자체 없어요. 없고 7조를 낼 때 정부 얘기는 이거예요. 지자체가 7조를 낸다고만 하면 예탈이 면제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7조를 허투루 내더라도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동탄에서 끝나. 근데 이걸 평택까지 빼겠대. 그래서 평택에서 연장한다고 하면서 3조를 낸다고 칩시다. 3조도 안 되지만 그럼 예탈을 면제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거 민주당 동의 없이 법상 아니 법에서도 또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윤석열 대통령 말처럼 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된다 쳐도요. 여기서 사업성 관련한 예타만 면제되지 그 지자체가 그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 관련한 별도의 중앙투자심사랑 투자심사위원회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될 것처럼 지금 홍보하고 있는 그렇죠. 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나 하는 거고요. 그렇죠. 둘째는 아까 이광수 대표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없던 노선 새로 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에서 70조를 쓰겠다는 거예요. 민간에서 70조 왜 씁니까? 70조를 넣으면 70조만큼 돈이 더 벌리기 때문에 민간이 70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70조만큼 돈이 나올 수 있는 사업성이 있는 것이냐 GTX는 그렇지가 않아요. 띄엄띄엄 가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낮고 빠르게 가기 때문에 돈이 비싼 철도입니다. GTX는. 근데 그걸 민간에다 맡기면 요금이 엄청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그거 누가 탑니까? 택시 타고 그냥 일반 철도 타면 되지. 3만 원씩 내고 누가 갑니까? 그럼 낮은 요금으로 가야 되면은 결국에는 그만큼 민간 자본이 투여됐을 때 차익을 누가 내주느냐? 정부가 또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 사업 동인이 없어요. 그 민간에 안 예. 참여 안 그러니까 하지. 이거 제가 말하면 한 200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 말이 안 되는 공약입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오는 얘기가 우리 동네 드디어 연장되나 보다. 그렇죠. 우리 동네 D, E, F 노선 이제 실현을 해준다더라 하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땅값이 들썩들썩한다는 보수 언론들 얘기가 나오면서 총선에 매표용으로 들어간 거지. 이거 예.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완전한 포퓰리즘 공약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희망 고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땅값 올라갈 거다. 희망 고문, 한편 희망 고문이고, 한편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지금 노후가 불안하고, 현재도 민생고가 있으니까, 땅값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 마음 자체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자극해가지고, 사실 땅값도 별로 안 올라갈 건 말이에요. 물론, 계획이 발표됐으니까 일부는 반영이 될 거예요. 들썩이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결국, 끊임없이 이렇게 토목공사 해가지고 돈 높다면서, 결국은 땅값 올려. 그래서 집값 올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집 없는 사람, 땅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 양극화가 더 심해져. 그럼 나중에 진짜 폭동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영화 기생충이 그걸 경고하는 영화 아닙니까? 극단적인 양극화나 극단적인 민생고는요. 그걸 사회가 통합해주거나 격차를 줄이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결국 피해자들이나 고통받는 입장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엔 담을 넘었지만 개별적으로 이제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저희가 1,800명 이상 지금 와. 동접자가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댓글 좀 다 보고 있는데 유명하신 겸손 뉴스공장에 나오는 박동희 기자님이 이거 라이브인가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거든요. 아 형님 라이브입니다. 아니 박동희 기자님 이거 제가 라이브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약속 대련입니까? 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박동희 기자님. 구체적으로 근데 너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그럼 이런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뚫렸다고 쳐도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강화되면 지방에 엄청난 공동화가 생기는 경제적으로 이게 좋은 현상이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쵸. 더 이어가 주시죠.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근원적으로 아까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돈 벌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내 집에 올라가기를 원하죠. 욕망이라고 하죠. 저희가 다 욕망은 있어요. 저희도 욕망이 있죠. 그게 사회적 욕망이든 물질적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망이 있는 사회를 규제하고 어쩌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와 정책과 정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 욕망을 자꾸 부추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김포 서울시 편입해줄게. GTX 깔아줄게. 그러니까 이런 욕망을, 그리고 세금 깎아줄게. 이런 욕망을 계속 자극하다 보면 사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정글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힘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고 약자들은 사실 더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 상황이 사실 특히 경제적 욕망을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요. 네. 너무 좋은 말씀 주셨고 아니, 저도 조금만 더 붙이면 댓글 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그 박주민 의원님? 예, 박동희 기자님 오셨다고 했더니 제가 형님이라고 그랬더니 댓글에서 그럴 리가 없다. 박동희 형이라고? 형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일부러 헤어스타일 이렇게 좀 올드하게 하는 거죠. 용 하나 짚고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박주민 의원도 계시다라고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진짜 박주민 의원님 계시면 저희가 다음에 초대하겠습니다. 동명이인인지 박주민 의원님이신지 한번 좀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예, 네, 소장님. 아니 박주민 의원님이어도 좋고 네, 아니어도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네. 다 이름 조남도 주민이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다 우리 주민. 저는 예. 지금 이게 얼마나 망국적이냐면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 서울로의 과밀과 수도권 집중은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도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서울로만 오려고 하니까 교육비, 주급이 이런 건 더 급상승하고요. 경쟁은 더 심해지죠. 그러면 거기서 사는 사람은 인서울에 따더라도요. 인수도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교통체증도 심하고 대교 환경도 오염되고 거기에서 탈락한 사람들로 소외감 느끼고 차별받고 평판 나빠져요. 살맛 다 안 나요. 인서울에도 살맛 안 나고 인서울 모두 살맛 나요. 그러면 당연히 연애 의욕도 떨어지고 연애를 해도 야 우리 애는 낳지 말자. 이게 지금 망국적인 현상의 원인이라고 대한민국 제일 먼저 소멸되어 해놓고 심각하다고 윤석열 정권도 말은 하면서 맨날 서울 수도권으로 모든 걸 몰아주려고 그래요. 지방에 주는 예산도 지금 확 깎고 있어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도 확 깎고 있어요. 어쩌라는 겁니까? 네. 아니 저도 서울 살면서 서울에 다 와라는 말 하는 게 모순적일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언젠가 꼭 탈출하고 싶어요. 서울에서 있는 지금 저는 제발 육사하고 서울대부터 먼저 옮겨야 됩니다. 전 국가적으로 지금 서울과 수도권 과밀을 막고 지방 골고루 살아가지고 특히 지역에 가보면 막 교육비 주급이 거의 안 들게 많이 지원하지 않으면 하수는 지금 신혼부부한테 올 임대료 10,000원짜리를 줘요. 예를 들면 이런 데가 있죠. 화천은 대학생까지 무상교육을 해줘요. 강원도 화천은 인구수가 늘어난 데가 있어요. 이렇게 지역이 살죠.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육사하고 서울대가 서울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지역으로 내려가고 웬만한 공기업도 다 내려가고 국회도 내려가고 청와대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가지고 전국 골고루 잘 살고 그러면서 통일시대에 준비하는 거에는 저출생이나 경제발전에 전망이 없다. 네. 완전히 무서운 국민을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소장님 그 연애 얘기하셔서 제가 아주 흥미로운 조사 자료를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먼 거 말고요. 네. 그러니까 연애할 때 두 연인 사이에 집이 멀수록요. 네. 결혼 확률이 높아져요. 아 왜요? 아, 이유가 뭡니까? 오래 걸릴수록. 자주 만나면 그것도 그렇고 네. 먼 곳으로 가면서 혼자 가면서 생각해요. 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왜 가지? 나 시동이 좋아하니까. 아. 그래서 먼 곳으로 그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기보상 심리라고 하는데 먼 곳이 있을수록 연애가 네, 잘 네. 돼요. 아. 그래서 원거리 연애가 잘 된다. 너무 짙대서 빨리 가면 근데 잠깐 사담인데 실제 먼 거리 연애. 먼 거리 연애. 먼 거리 연애 하셨어요? 그래서 막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아, 그 연애 멀리 하셨어요? 멀리 하시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4개월 만나고 결혼했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 너무 힘들어서 못 다니겠다. 저는 사담입니다만 저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도 약간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 시작하고 나서 저는 그 여자친구 집 앞으로 제가 이사했습니다. 방 얻어서.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야. 왜냐면 멀기 때문에 네. 내가 따로 살고 이런 어떤 자기 헌신이 그렇습니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는 거에 대비해서 네. 어쨌든 그런 흥미로운 게 또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GTX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성도 없고 당장에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여기가 연장된데 우리 지역도 이제 GTX 생긴데 라고 해서 수도권 전반에 걸쳐서 지금 그 정부 여당의 민심이 안 좋으니까 그거를 집값으로 만회해 보려고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요. 이것 때문에 실제로 집값 오르지 않고요. 올라도 설사 올랐다고 그래도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때 오히려 기존에 있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이 오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이런 포퓰리즘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결국 정부는 왜 이 대책을 포퓰리즘으로 삼았느냐?
부동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집값으로 수도권을 자극해야지. 이게 돈이 이걸로 표가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지금 부동산 정책 시장이 어떻길래 부동산을 가지고 포퓰리즘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 어떻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금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자, 잠깐만요.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은 거래가 빠지고 있고 가격도 빠지고 있다. 그렇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게 그럼 원인이 뭘까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 원인은 수요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수요는 어떤 수요냐면 유효 수요예요. 유효 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게 있어요. 뭐냐면 만들면 팔린다. 아. 팔리면 누군가 산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집값이 너무 높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걸 막 뭘 SOC를 하든 뭘 하든 수요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자, 잠깐만요. 지금 사실은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귀한 말씀이냐면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 귀하다는 건 진짜 우리가 국보급으로 알고 있는 건 당연한데 이광수 소장님이 왜 귀한지 아세요? 그 어떤 부동산 교수님이나 부동산 관련한 애널도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이광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진짜 있거든요.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왜냐면 그 유효 수요, 그 약간 어려운 개념인데요. 독자님께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부동산 막 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냐면 여러분들이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내고 강의 들어가시면 다 그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강남 집값 안 빠져요. 이렇게 얘기해. 네. 왜요? 물어보면 여러분 다 강남 살고 싶죠. 근데 어떻게 빠져? 수요가 많은데. 네. 사실 그렇잖아요. 네. 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네. 끄덕끄덕하죠. 그죠? 맞아. 나도 강남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살고 싶지. 나도 대치동 살고 싶고 압구정도 살고 싶지. 그래서 어떻게 집값이 빠지냐. 그런데 수요는요.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는 살고 싶은 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상향,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만이 가격을 지탱하고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유효라는 말이 한문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진짜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그러면 가격을. 맘만 먹으면 살 수 있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진짜 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람보르기니 회장이 네. 임원회의를 하는데 이래요. 자기가 사람들 만나볼 때 다 우리 차 사고 싶어 하던데 앞으로 많이 생산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많이 생산하면 좋겠다. 가격 폭락하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예. 람보르기니 다 타고 싶지. 안 사죠. 저도 한번 타고 그렇죠. 싶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사지 못하잖아요. 이게 유효수요의 역사를 보셔야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유효수요라는 논이 들어온 게 1920년, 그러니까 1930년대, 20년대 그 대공황 때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에는 우리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였던 이론은 단 한 가지 이거였습니다.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야. 이게 세이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야. 경제학자 세이가 이런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럼 누군가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임금을 받아서 이 제품 산다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해내면 소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전학적으로 경제학을 이끌던 큰 패러다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급이 수요로 창출하는 세상에서 대공황이 와서 이상하게 물건이 안 팔려요.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리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죠. 왜 생산하는데 안 팔리지? 그때 해성같이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케인즈가 그래서 그때 유효 수요론을 들고 나와요. 자,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생산해봤자 그걸 생산해낼 수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면 결국엔 공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살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정부가 대신 돈 써라. 그래서 1930년대, 40년대 미국에서 드디어 정부 지출이 증가합니다. 그 유명한 그게 뉴딜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에서 이미 이거는 폐기된 거예요. 공급이 수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요,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지어지면 팔릴 거야. 누군가 살 사람 있어. 거기 고속도로 풀면 다 팔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수요가 줄고 하면 특히 유효 수요가 줄면서 이런 시장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빠지고 거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장 진단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이광수 대표님께서 저희 방송에 많이 출연해 주셨던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이게 앞으로 집값 저점이 어딘가를 판단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지금 집값 자체가 내려갔고요.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줄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다. 일단 이렇게까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유는 뭐냐? 유효 수요가 줄었다. 실제로 집값을 살 만한 돈이 있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당장 살 수 있는 능력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낼름 사야지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이 얘기를 이제 일반 사회 경제를 풀면은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얼마나 지금 가게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지 그 맞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지금 이광수 대표님 항상 잘 이야기하셨는데 복덕방 주인장께서 실제 지금 아마 이제 아주 그 유한계층 옛날에는 옛날 용어로는 부르주아지 최근에는 어쨌든 뭐 우리가 큰 부자 슈퍼리치 이렇게 여러 표현을 쓰는데 그분들 외에는 거의 여유 있는 분이 한국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다주택자들이야. 근데 주택 경기 안 좋은 거 하니까 더 사지는 않을래. 그분들도 안 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반 서민 중산층 그다음에 웬만한 작은 부자들만 해도요. 자, 가계부채 여러분 다 들어오셨죠. GDP 대비 105% 2,000조 돌파 직전이고요. 자영업부채가 1,000조가 따로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임금도 별로 안 올랐어요. 네. 잠깐만요, 여러분 요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소득은 줄어들거나 마이크 증체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먼저 하고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안징월 선생님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가계부채 PD님 나 앵글 가게 부초? 가계부채 가계부채 1,000조. 그다음에 지금 2,000조. 자영업부채 1,000조. 자영업부 이제 그 말씀드려요. 가계부채 1,000조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영업부채 또 1,000조예요. 합치면 2,000조죠. 이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집에 있는 빚이 1,000조고 아버지가 김밥 천국하면서 낸 대출이 또 1,000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살 때 대출이 많고 빚이 많으면 다른 소비 계획 안 세우죠. 작은 소비도 줄이죠. 어떻게 집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미 근데 또 그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주담대로 무리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못 사고 집에 한 채 있는 사람도 예전처럼 뭐 일가의 주택으로 다시 주택을 투자 수단 뭐 투기인지 투자인지 애매한지만 그렇게 하기는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자가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한때 8%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졌어도 지금도 5에서 7%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이자가 집집마다 한 달에 몇십만에서 몇백만을 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경제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고 이미 심리적으로 가처분 소득도 별로 없거나 줄어드는데 계속 이자를 내. 그러니까 누구도 집 살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집값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위해서 윤석열 정권은 뭘 생각하냐. 신혼부부한테 5억, 저리로 5억 대출에 집 사라. 이런 거 이제 계속 이런 상품을 내놓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것이 꼭 필요한 신혼부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저는 이야기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몇 억의 대출을 받고 또 집을 샀다. 처음에는 저금리긴 하지만 나중에 집값이 더 떨어지면 그래서 이자를 못 갚으면 어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는 갚는다고 온금이 곧 온리금이 돌아올 텐데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런 문제까지 생각하면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더 저희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렇게 GTX로 집값 띄우려고 그러고. 근데 사실 여기서 조금 저희가 고민해 볼 지점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국엔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결국엔 다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빚은 사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 특히 이렇게 높은 집값을 저희가 어떻게 내 돈 주고 다 삽니까? 그러니까 대출이라든지 빚은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빚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 라이트가 된다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 기준은 뭐냐면 빚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을 일으켜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중요하지. 네. 그냥 대출만 일으키면 사실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사실은 부동산 대출이 불가피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빚을 일으켜서 비싼 집을 사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빚을 일으켜서 싼 집을 사시라. 네. 예, 예. 그러면 내 집 마련할 때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아까 그 안건설 소장님 말씀은 요 직전에 이광수 대표님은 거래량 또 집값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내려갈 것 같고 그럼 요거를 누군가 막아줘야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안 떨어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권 입장이죠. 이 정권 예, 입장에서는 정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유효 수요가 없으니까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지금 예. 대책이 나온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수요 또는 과잉 그걸 저희는 가수요나 과잉 수요를 유발한다 하는데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께서는 매불쇼에서 그것을 미래 수요까지 끌어왔다. 네. 그렇죠. 전세 자금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서 큰 집으로 이사하고 큰 집 이사한 다음에 나중에 집 사도 되는 분들한테 야 지금 5억 3억에서 5억을 그냥 저리로 빌려도 빨리 집 사. 언제 또 집값 떠오르면 어쩌려고 그래 막 이렇게 겁을 주면서 저금리로 유혹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미래 수요까지 끌어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수요를 다 끌어면서 부동산 경기나 집값을 떠받치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무책임하고 반사회적인 그러다가 만약에 집값 더 떨어지면 그 대출 그렇게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신혼부부가 5억이나 3억에서 5억을 안고 사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금리라 하더라도 금액이 높으면 올수록 이자 높이 나오겠죠,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겁니다. 상대적 저금리인 것 뿐인 거지. 그 더 전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분들이 집을 사는데 집을 파는 사람들은요 투자해 놓은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거기다 집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근데 이게 이게 또 화나는 게 이게 계속 반복돼 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만 돈 번다. 네네. 돈 없는 사람 맨날 빚이나 지고. 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꿔야 되는데 제가 또 이 현실을 보니까 최근에요. 집을 누가 파냐면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있어요. 지금 매물들의 예. 본질을 보니까 그렇다는 예. 말씀이시죠? 10년 이상 봤으니까 집값 두세 배 올랐어요. 두세 배 올랐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팔 사람 없었는데 또 저기 신혼부부가 아기 낳았다고 대출 받아서 사준다네? 아, 그럼 너무 중요한 땡큐잖아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래서 GTX 뚫린다니까 2억 올려서 빨리 팔아야겠다 요거. 네. 그래서 현금 챙겨서 요즘 은행에서 뭐가 증가하는지 아십니까? 예금이 증가해요. 아하. 대출은 가계부채는 엄청 쌓이는데 은행이 또 예금이 쌓여요. 네. 이거 어떤 현상이냐면 빈부격차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은 자산 팔아서 예금 넣어놓고 예. 빚 없는 사람 돈 없으니까 대출을 일으키고. 네. 아,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이 안진걸 소장님 말씀과 이광수 대표님 말씀을 더하기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값이 내려가네? 그러면 거품이 빠질 때까지 사실은 기다려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도 싼 집을 좋은 빚을 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 딸에게는 이렇게 비싼 집 때문에 시름시름 앓으면서 결혼도 못하고 하는 현실을 안 물려줄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무조건 집값 내려가는 거를 방어하려고 하다 보면 야 신혼부부들 돈 꿔줄 테니까 집 사라, 애 낳으면 돈 꿔줄 테니까 집 사라 해서 또 밀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들어서 가수요 그 다음에 미래 수요까지 땡겨와서 이 떨어지는 걸 억지로 막고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 내려갈 때 집을 못 던지고 이렇게 비싸게 계속 떠 바칠 때 사실은 누가 팔고 있냐면 미리 샀던 다주택자들, 부자들 그쵸. 이런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미래의 수요까지 땡겨와서 누구에게 집을 덤터기 씌우려고 하네. 우리가 팔자. 아니, 이런 구조라는 이거 거예요. 합리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한테 돈 꿔줄게 집 한 채 더 사세요. 그럼 사겠습니까? 이 말씀 너무 와닿는다. 지금 빚내서 집 삽시오 하면 부자들이 지금 사냐고요. 사겠냐고요, 지금. 웃지. 너나 웃지. 사라고. 너나 사라고. 재밌습니다. 요거 와닿습니다. 이 말씀 와닿는다. 제가요, 충격적인 게 제가 집값 하락한다고 세미를 하잖아요. 예. 압구정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듣는다고요, 더. 예. 충격적이죠. 네. 더 하락하기 전에 팔아보려고 모여드는 거죠. 그러면 심리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집 사라 그러면 그 사람들 사겠냐고요. 당연하죠. 지금 경기
제가 작년 지금 경제 성장 1.4% 나왔고 올해도 뭐 2%도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 윤석열 정권 때문에 부자들이 생겨도 폭망인데 경제 폭망, 민생 폭망인데 네. 그럼 더더욱이나 수요가 줄어들 텐데 부자들이 영악하잖아요.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정보도 빠르고 오히려 이분들은 더 집을 안 사고 빨리 더 떨어지는 집을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정권이 계속 빚을 주면서 네. 집을 사라고 하네. 땡큐 얼른 팔아버리자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대출을 돈 많은 사람한테 열어주라고요. 네. 그럼 자, 이 와중에 저희 동접자가 2,100번을 훨씬 와. 넘었고요. 저 하늘을 날아서님이 3만 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화꽃님도 만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예, 후원 계속 받습니다. 저희 후원한 모든 금액은 다 기부할 테니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후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불쇼도 슈퍼챗은 다 기부하던데. 네. 우리 아무튼 시동이 기도. 예, 저희가 첫 번째 ELS 문제에서 은행과 금융산업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설명해드렸고요. 지금 이 GTX나 부동산 문제도 여러분 이 뒤에 이 구조적으로 어떤 음모와 이 나쁜 시선들이 놓여 있는가를 저희가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단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짧은 주제 하나만 해볼게요. 안진걸 소장님이 최근에 활동하고 계신 건데 지금 결국에는 예. 부자들은 돈 잘 벌어요. 어떻게든 정보도 많고 해서 먹고 삽니다. 근데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꼭 저희가 여러분 이 경제 채널이니까 저희가 뭐 사회 운동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해도 되죠. 해도 되지만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극단화된 경제가 누구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많고 그 일 때문에 요새 또 소개해주고 싶은 활동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미국 부자들이 또 세금 더 내겠다고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 자본주의가 날마다 총기 사고 나고 아직도 빈부격차 인종차별 심각한데도 버티는 이유는 미국의 부자들 중에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부자들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맞아. 우리까지 다 죽는다. 지속 가능성. 네, 오징어 게임처럼 이러단 다 죽어. 맞아요. 노동자 서민들이 힘들어지고 빚 때문에 안 맞아요. 지면 나중에 우리가 테슬라를 팔아봐야 아무도 안 살 거야. 그렇죠. 뭐 이런 공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빈부격차나 그다음에 불평등은요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또 그게 이제 좋은 의미로는 혁명이고 뭐 전두환 지금 서울에 보면 영화 1,300만 돌파했던데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했는데 이제 우리 민중의 언어도 보고 있어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폭동 웃기지 마시죠. 같이 살자 혁명 씨발 다 엎어버리자 폭동 아니 이렇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용어는 혁명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민중들의 난이라 그러잖아요. 망이 망소이나 홍경래의 난 다 사회 경제적이나 어떤 차별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민난. 실패하면 민난이고요. 성공하면 혁명이 되는 건데 그 자리든. 근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같이 우리 모두가 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어차피 수출이 지금처럼 위기인 상황에서는 들쭉날쭉 상황에서는 결국은 내수를 회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고 맨 경제학들 이야기하는 거 유엔이나 OECD 공부하다가 내수를 활성화하라 내수가 강해야 된다. 그러면 서민들 중산들의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데 소득은 임금 소득도 있고 시장 소득도 있고 공적 이전 소득 지자체나 정부가 주는 소득도 있고 친구들이 모아준 소득 여러 소득이 있잖아요. 이전 소득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거의 이 정권은 서민 중산층에게는 공적 이전 소득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주거나 결국은 시민들의 연대로 이걸 돌파하자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기준으로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로 적발된 사람들이죠. 네. 물론 안 적발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더 있을 겁니다.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후. 이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라 볼 수는 없잖아요. 진짜 네. 생경 범죄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그 슈퍼에서 몰래 사과 훔쳐다 먹고 막 그런 친구도 있었고 저도 같이 뽑기 이렇게 훔쳐먹다가 걸리고 막 그런 적 있거든요. 뽑기 같은 거 돈 없어갖고 진짜. 또는 저는 있었는데 친구가 없으니까 이렇게 세비라고 하나요? 4개만 갖고 가야 되는데 6개 갖고 가다 막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소액 절도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규모가 지금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원이야 그 급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무전취식하고 도망간다든지 뭐 이런 거겠죠. 10만 명이 걸렸대요 작년에. 10만 원이야 소액 절도가. 그러니까 지금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가 10만 명이 될 정도로 민생고가 예. 얼마나 심각하냐라는 이 맞습니다. 단면을 알려주시는 예. 거잖아요. 제가 아까 가계부채 2천조, 자연부채 1,000조로 말한 것처럼 예.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돈 빌렸겠죠. 돈 빌릴 사람들이 없는 건 이제 소액 절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벌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벌금을 못 내, 벌금마저도 없어갖고 아유 안 되겠다, 몸으로 떼야겠다, 또는 국가에서 너 빨리 벌금 안 내려면 대신 징역 살아 한 사람이 작년에 벌금 대신 노역 산 사람이 5만 명 가까이 통계가 잡혔습니다. 10만 원이 네. 없어서 예. 훔치신 분이 10만 명 가까이 되고요. 벌금이 있겠냐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5만 분이 몸으로 떼고로 노역장을 그 가셨다는 중에 거잖아요. 절반은,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설명, 10만 명이 소액적으로 걸렸어. 네. 근데 그 중에 어쨌든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 왜 그랬어요? 해갖고 미안하다 하면서 벌금을 내줬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만약에 친구들도 네. 그런 소식 들으면 내가 너한테 신경 못 썼다, 미안하다, 어쩌다 네. 그런 일 있었냐, 그럴 거 아닙니까? 또는 어른들이 도와준 경우도 있을 거고, 마을에서. 예. 근데 그것도 없어서 관계도 단절돼서 5만 명은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마음 아픈 게, 혼자 사는 사람이 그랬으면 차라리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감옥에서 차라리 국가 밥은 먹여주잖아요. 그게 마음 편해서 갔다 온 사람도 일부러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악용도 아니겠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감옥밥을 먹겠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아프신 노부모가 있거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는 뭐 임신한 아내가 있는데 진짜 내가 챙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네.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네네네. 근데 10일이든 100만 원이면 10일이고 500만 원이면 50일 살아야 되는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는 장발장은행이 생긴 거예요. 인권연대가 만들었는데 정확하게 예, 이름이 장발장은행이에요. 네네. 프랑스 빅토르 후고 소설 네. 주인공, 빅토르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인데, 우리가 뭐 레미제라블 영화나 뮤지컬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무이자 무담보로 300만 원까지 빌려줘요. 네. 근데 돈을 다 갚는 거 원칙이잖아요. 현재 1,200명을 대출했는데 300명만 다 갚았더라고요. 그래도 기다려요. 못 갚으면 어쩌냐. 극단적 선택이나 또다시 범죄 악순환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가 재전 왜 도와주냐는 분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혹시라도 정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스스로, 아니면 더 큰 범죄로 갈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아이들이 굶주리는 그런 고통,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꼭 저기 어린 아이들을 살해하고 동반 자살하는 그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가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고, 지금 출생률도 떨어지는데, 그러니 벌금 차라리 내주고, 그래서 나를 도와준 사람도 있구나.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알바로 돼가지고 우리 애들 먹여 살려야지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좀 희망과 도움의 선순환을 만드는 거죠. 응원과 장발장은행. 과중채무자들 도와주는 주빌리은행. 주빌리언에 옛날에 이것은 이제 얘기만 해주세요. 예, 그렇죠. 네. 주빌리은행은 이제 종교적 개념인데, 옛날 50년에 한 번씩 성경에서 빚을 탕감해 줬어요. 네. 너무 빚더미에 살지 말아라. 네. 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인데 왜 빚더미에 있냐? 그래, 네가 열심히 살라고 노력했는데 빚 탕감. 이게 주빌리은행. 그 다음에 전태일 재단이 만든 풀빵 공제조합은, 여기는 진짜 여기도 1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줘요. 근데 거기는 회원가입을 해야 돼. 회원가입을. 네. 근데 이런 데가 지금 줄이 엄청 서 있다는 거예요. 왜? 정부나 지자체나 은행들이 이런 거 안 하니까. 예. 진짜 그 나쁜 은행들에 대비해서 좋은 은행들이 지금, 사회연대은행은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데예요. 사회연대은행.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니까 자, 벌금을 도와주는 곳은 장발장은행, 과중채무자를 탕감해주거나 상당히 감면해주는 곳은 주빌리은행, 주빌리은행. 희년이란 뜻인데 종교용어인데 그쵸, 주빌리은행. 희년. 그 다음에 저리로 저신용자들에게 서민들의 돈을 빌려주는 데는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 네.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저리로 저신 돈 빌려주는 데는 서민금융진흥원. 이제 진짜 너무 어렵게 막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지 마시고 이런 데를 찾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든 도와주실 겁니다. 좋네요. 저는 홍길동 은행 만들고 싶다. 좋습니다. 같이 만드시죠. 자, 일단 이 와중에 김은정님이 무려 7만 9천 와. 원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좋은 곳에 기부하도록 장발장은행 하겠습니다. 듣고 기부하셨을까요? 고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눴고, 마지막에 안진걸 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사회적 연대를 향해서 일하시는 이런 공적인 기구들 여러분들께 좀 찾아가지고 후원하실 분은 또 거기에 후원도 하시고, 네. 회원가입해서 좀 도와주실 분들은 예, 좀 많이 인권연대 도와주시고요. 회원가입하거나 장발장은행이나 주빌리은행이나 그렇습니다. 사연대는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일단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좀 정리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2주에 한 번 라이브를 할까 생각 중인데, 다음 2주째는 설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일정 조정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설 특집으로 하시죠. 네, 설 특집으로
예. 드릴 거고요. 한번 또 게스트 필요하면 게스트 네, 한번 모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끝인사 네. 이광수 대표님 먼저 해주시고요. 다음 해주시고요. 뭐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정권 끝나시고 예를 들어서 그때 막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나 어떤 말을 하냐면 경포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무슨 뜻이냐면 경제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뭐 4.5% 5% 이상이었고 물가도 굉장히 안정됐던 시기였죠. 그걸 이용해서 이명박 그 당시 후보가 777 정책이라고 해서 경제 성장률 7%, 뭐 7대 경제 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일종의 정권을 잡은 것도 되게 컸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건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을 넘어서 사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상황을 바꿔야 된다.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런 희망의 날이 점점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알려서 많은 분들이 아실수록 변화가 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고 저희도 많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울진님께서 5만 원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안진걸 선생님 끝인사요. 예. 좀 또 말이 길었다는 지적도 있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이 제 말을 길게 해준 걸 허용해 줬더니 체육 MC하고 데뷔된대요. 뉴스 공장에서는 김어준 공장장님한테, 매불시에는 체육 MC한테 늘 쫓기는 안진걸입니다. 하나라도 뭐 더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저도 앞으로 말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줄여서 해보도록 노력하고요. 가나다님께서 교도소 공간이 부족해질 것임이라고 댓글 달았는데 여러분 진짜입니다. 기사 찾아보세요. 생경 범죄가 급증해서요. 지금 교도소가 미어 터지고 있고요. 모자라고요.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죠. 벌금 못 내가지고 느닷없이 5만 명 가까이가 감옥이 들어오니까 사람 수용할 공간도 모자랄 상황입니다.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분들과 연동된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해봐라 제가 그랬잖아요. 노부부나 어린 아이가 있다 뭐 이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부모가 감옥 가면 남겨진 아이들만 돕는 세움이라는 NGO가 생겼어요. 기부를 많이 해요 국민들이. 그런 아이들 있지 않겠어요? 그쵸. 세움. 이 세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도와줄 곳이 많고 그리고 장발장은행, 세움, 사회연대 이런 데 생각하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밑바닥 서민들, 중산층들, 시민들의 저력과 연대가 네. 엄청납니다. 비록 정권은 엉망이고 경제 민생 폭망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연대와 따뜻한 마음, 훈훈한 그 응원은 대단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대한민국 망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이 더 힘낼 것이고요. 이 바쁜 와중에도 아까 우리 박동희 야구 최고 기자님하고 임세훈 소장님 댓글 남겨주셨던데 역시 또 이렇게 서로 또 응원해주고 연대해주는 우리 동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분들이 오늘 다는 안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또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광주 일자리 재단의 김현성 대표님도 따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광주로 우리 셋을 한번 초대하고 싶대요. 네. 광주 일자리 경제 민생 특집 방송 한번 하자고. 경기도 광주 아니 빅골 광주요. 네, 예, 네. 김현성 대표님 제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와 어떻게 이 시간에 2,000명이 넘게 안진걸 TV에서 300명, 시동이렇게 2,200명.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저희 이 주말에 참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시간 보내실 시간인데도 저희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마지막에 또 후원을 하나가 들어왔네요. 수정량님 또 2만 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사실은 노력하지만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지를 또 저희가 알기 때문에 저희도 힘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진짜로 좋아지는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 이런저런 목소리 저희가 꼭 내도록 할 거고요. 예, 여러분들도 아무튼 따뜻한 주말 되시고 저희가 다음 방송에서 또 더 좋은 얘기, 더 깊은 얘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